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 토큰화 시대 말이 많습니다. 이게 확정된 미래라면 당연히 확실한 코인도 있겠죠. 한번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솔라나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그 크립토폰,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핸드폰을 또 출시합니다. 근데 벌써 6만 명이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가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2죠.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나올 건데도 지금 6만 명이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 기존의 봉크라고 하는 코인을 그 에어드롭해서 핸드폰 사면 그냥 다 뿌려줬거든요. 그 코인이 가격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50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실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솔라나에 대한 인기가 이래저래 쉽게 사그라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디파이 가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 솔라나를 이제 디파이 이렇게 좀 스테이킹을 해놨으면 이제 JUP라고 하는 코인을 줬습니다. 에어드롭을 해서 솔라나를 들고만 있으면 코인을 줬는데 이게 이제 그 JUP라고 하는 에어드롭을 좀 세게 했습니다. 마케팅을 세게 해서 코인도 많이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거래량을 솔라나 체인이 다 잘 소화했다더라. 거래량 폭주에도 모두 다 성공적으로 처리를 했었다. 이게 지금 거의 분 단위로 이렇게 지금 거래량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분 20분당 이제 거의 20 밀리언이면 2천만 건, 4천만 건 엄청난 거래를 솔라나에서 이번에는 버벅거리면서 이런 게 셧다운 없이 잘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솔라나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 좀 차등화를 꾀하고 있다는데요. 한마디로 수수료 좀 더 많이 주면 먼저 처리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수수료가 비싸봤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이게 사용자든 개발자든 이게 다 이제 좋은 점이겠죠. 수수료가 싸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지금은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이게 되면요. 사실 속도가 지금도 엄청 빠르지만 넘사벽 수준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검증자를 한두 개 이렇게 좀 추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소위 하나에서 셧다운이 돼도 해킹이 되거나 해도 검증자를 몇 개 더 추가하면 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파이어 댄서라 보시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솔라나를 좀 운이 좋게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솔라나가 너무 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일부는 팔았습니다. 근데 팔다가 멈췄습니다. 아, 이것 봐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솔라나에 대한 믿음이 있긴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계획을 아예 철회를 하고요.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이제 소위 연금 코인이었는데 그냥 솔라나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업비트에 맡기시면 그 이자도 7%를 넘게 주거든요.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ENS라고 하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 고데디라고 하는 것과 지금 파트너 제휴를 맺었다.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고데디와 협력해서 도메인 이름을 블록체인 기반 ENS 이름에 연결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홈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신규 홈페이지 주소를 내가 사서 쓰려면 어디에서 사실 이걸 사야 되고 없으면 이제 돈을 좀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서 이거를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도 1년 단위로 이 홈페이지 주소 갱신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 건지 이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쓰겠다 하면 연 단위로 유지비가 듭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웹2, 이제 GoDaddy라고 하는 사이트가 사실 이거 독점 사업, 도메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돈 주고 사이트를 사실 돈 내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웹3 방식은
이제 탈중앙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주소를 다 독점해 놓고 비싼 돈 주고 파는 방식이 아니고요. 누구나 나 이 주소 쓰고 싶습니다 하면 돈을 내고 그 주소를 낙찰받아서 쓸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ENS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기존에 이제 홈페이지 주소 뭐 www.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슬래시 복잡하잖아요. 웹3는 이걸 조금 줄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뭐 이름이 마크다, 마크.eth 이더리움, 뭐 bob.ethereum. 굉장히 이게 쉽죠. 자, 이 ENS가 웹3에서 그래서 여러 면에서 쓰기도 편하고요. 이제 누구나 참여해서 이제 좀 탈중앙화 방식으로 내 홈페이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웹2 기업이었던 뭐 과거 뭐 고데디 뭐 독점 기업과 웹3 ENS가 손을 잡았다. 왜 잡았을까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추가 비용, 기술적 지식이 필요 없이 그냥 상호 연결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번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기술 전문 지식 없이도 뭐 이제 그 기술 격차가 해소된다. 그리고 지금 ENS 이거는 이제 기존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ENS와 연결하면 2천만 명이 넘는 고대디 사용자, 웹2의 사용자가 암호화폐 결제 수신과 같은 ENS의 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웹3 시대,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 시대, 뭐 로봇과 디지털 세계가 오겠죠. 그때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뭐다? 호환성입니다. 호환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 NFT 메타버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포인트가 저 신세계 쓱닷컴에서 안 써지는 겁니다. 쓱닷컴에 있는 나의 포인트가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뭐 어디로 갈까요? 카카오 포인트로 안 쓰여지는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웹3로 넘어가면요. 나중에 이게 될 겁니다. 심지어 내 신분증도 내가 난데 매번 이거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거 번거롭습니다. 근데 웹3 세계에 간다. 디지털 아이디라고 해서요. 내 아이디를 어디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호환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환성 프로젝트로 대표적인 거 3개. 체인링크, 코스모스, 폴카닷. 저는 뭐 참고로 이 3개 다 들고 있습니다. 이 3개가 이제 경쟁하는 구조로 이제 다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NS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좀 손쉬운 뭐 Bob is, 뭐 Mark is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으로 그 주소를 좀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고데디가 ENS와 호환, 암호화폐 지갑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결제가 쉬워졌다라는 표현을 썼죠. 웹2와 웹3 기업이 왜 만났다고요? 상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습니다. 근데 웹2 기업, 기존의 강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웹3 ENS는 결제가 쉽거든요. 근데 웹2 결제되죠. 근데 신용카드 정보 집어넣고 할 때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웹3로 가는 그 이제 쉬운 결제 방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웹2, 웹3 간에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노선을 걷다가 그냥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산 토크나 해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이걸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증권, 부동산, 원자재 뭐 이렇게 있죠. 위에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디지털 시대의 뭐 대표적인 어떤 화폐라 보시면 됩니다. 법정 화폐,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가 있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법정 화폐로 이제 나중엔 CBDC로 뭐 가겠죠. 저희는 싫지만 중앙은행 중에 CBDC를 지금 연구하지 않은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법정화폐로 내가 미국의 국채를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 국채를 사는 돈을 법정화폐가 아니라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송금 수수료, 거래 수수료 여러 가지로 더 싸고 좋습니다. 빠릅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콩의 부동산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 난 부동산을 좀 사겠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도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호환이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삽니다. 그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 NFT 대금을 다시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는 애플 주식에 미래가 있는 것 같아. 애플 주식을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이게 글로벌하게 이게 벌어진다면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3년에서 5년 후에 디지털 화폐가 온다면 저렴하고 빠른 거래가 필수죠. 이 앞에서 보셨던 이 거래가 수일이 걸린다, 뭐 3일에서 5일이 걸린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저렴하고 빠른 거래가 된다는 게 자산 토큰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자산은 실물 자산 말씀을 드렸고요. 토큰화한다. 이거는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 코인을 어디로 보내야겠죠. 샀다 팔았다 보내야겠죠. 그게 뭡니까? 도로망입니다. 그 도로망이 블록체인이 됩니다. 도로망은 블록체인은 사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JP 모건 내에서만 쓰는 블록체인, 시티 은행 내에서만 쓰는 거고요. 공공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아발란체, 그러니까 인터넷처럼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망입니다. 이해되시죠? 실물 자산이 코인으로 가고 코인이 화폐로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블록체인 간에도 호환이 당연히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돼야겠죠. 블록체인 간 호환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체인링크, 뭐 코스모스, 폴카닷, CBDC,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그 달러, 디지털 유로, 나중에 뭐 우리 원화, 위안화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것을 호환해주는 브릿지 커런시가 뭐다? 이걸 XRP라고 수년 전부터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지금 호환이 서로 되는 것끼리 그중에 저는 또 좋은 매개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 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XRP는요. 그 지금 JP 모건과 시티은행 여기에서 이 자체 예금 토큰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미약정이라고 했는지는 말씀을 이따 드릴 거고요. XRP는 은행 코인과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XRP는요, 은행 코인과만 경쟁을 하는 게 실은 아니고요. 망으로 봤을 때 스위프트 망과 경쟁을 합니다. 연준에서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를 작년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XRP가 얘와 지금 경쟁합니다. 페드나우는 참고로 미국 내에서만 쓰거든요. 미국 바깥에서는 스위프트를 주로 쓰죠. 근데 스위프트와 누가 경쟁한다고요? XRP가 경쟁을 합니다. 또 이제 도로가 아니라 코인으로 치면 스테이블 코인과 XRP가 경쟁을 합니다. JP 모건 코인, 시티은행 코인과도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미국의 기득권 은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리플을 냅둘 수 있습니까? 냅둘 수가 없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디지털 화폐의 전쟁은 망 싸움입니다. 어떤 인프라, 도로를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자, 코인, 어떤 코인을 더 많이 쓸 거냐? XRP 난 안 쓰겠다. 내 은행 코인 만들어 쓰겠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미래의 싸움은 지갑에서 모든 온체인 활동이 다 일어납니다. 지갑을 가져가야죠. 이거를 이제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쟁탈을 벌이기도 하고요. 상호 연합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 기사인데요. 이제 시티 은행이죠. 여기에서 은행 예금 토큰화 서비스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 예금을 온체인,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는 얘기고요.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현금을 관리하고 심지어 국제 무역에도 쓰겠다라고 합니다. 시티그룹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블록체인을 통해 은행 예금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체 보유 블록체인은 여기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시티은행 블록체인입니다.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은행 예금 토큰화 서비스. 제가 가칭입니다. 시티 코인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효율적인 현금 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금을 이제 고객들이 예금을 맡겨 놓죠. 그것을 받아서 어딘가에 대출, 더 높은 금리에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죠. 쉽게 예대 마진, 이게 바로 은행의 주 수입원이죠. 근데 여기에 뭘 쓰겠다? CT 코인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뱅크런을 대비해서 이게 쟁여놓은 그 돈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대출에 쓰겠죠. 그거를 근데 CT 코인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미 연준에서 이걸 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화폐 발행권은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연준만 있죠. 근데 연준이 있는 반면에 지금 시티은행에서 자체 화폐,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연준에서 쉽게 허락을 할까요?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테스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제 송금 강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티은행 코인으로 시티은행 도로망을 써서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시티은행 내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다른 데와 호환이 안 됩니다. 사실 국제 송금에 최적화된 코인은 뭘까요? 이게 스텔라 루멘입니다. 뭐 사실 가격이 안 올라서 우리는 이 코인을 사실 무시를 하는데요. 스텔라 루멘 써보시면 전 세계 어디든지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송금 수수료 2원, 3원 듭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4초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송금이 됩니다. 경쟁이 될까요? 자, JP모건, 시티은행, 국제 송금을 위해서 왜 지금 자체 코인, 뭐 자체 블록체인까지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도태될 수밖에 없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토스에서 얼마 전에 외화 환전 서비스 수수료를 0으로 가져갑니다. 달러 환전하는데 수수료 안 받겠다 선언을 했죠. 이제 뭐 카카오 아니면 K뱅크 이제 전통 그 은행에 비해서 수수료가 뭐 0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저렴하잖아요. 또 이자는 더 많이 줍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굳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그 SEC 전 의장, 그러니까 제이 클레이튼이요. 마지막 출근하는 날, 굳이 마지막 출근일에 안 그래도 이제 나름 바쁘실 텐데 3년 전, 벌써 3년 됐죠. 리플 소송을 굳이 걸고 이렇게 타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리플이라는 게 그 뭐 그 가시라고 합니까? 이제 걸리적거렸다. CT 토큰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인 만큼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 블록체인과 경쟁이 될까요? 안 되겠죠. CT 토큰 서비스가 효율적인 무역 거래를 위한 도구로서 이미 글로벌 해운 기업 머스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마쳤다. 이 자산 토큰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 토큰화가 이제 확정된 미래가 맞다면 여기에 쓰일 코인과 기술에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타 기관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시티은행은 시티은행 코인, JP모건은 JP모건 은행 코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자체 코인, 신한은행 코인, 우리은행 코인. 우리도 복잡하고 은행도 복잡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결국 결론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다. 퍼블릭은 상호 호환이 됩니다. 제가 뭐 4개월 됐는데요. 예전에 시티은행에서 선택한 코인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결론은 이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 이거 지금은 눈치 보고 있지만 언젠가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 SEC 규제기관, 상위 기관이 아직도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싶어 죽겠죠. 퍼블릭 블록체인 써야겠는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얘기를 했습니다. XRP 뭐 제휴도 맺고 쓰고는 싶은데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SEC랑 지금 소송 중인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눈치가 보인다. 기사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금방 나오고요. 그런데 눈치 보지 않는 기관이 딱 하나 제가 볼 땐 있습니다. 어딜까요? 블랙락입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이더리움 현물 ETF 작년 11월에 이거 신청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뭐 그때 뭐 당시로서는 별 재미가 없었다. 블랙록이 신청하니까 봐라 피델리티도 신청했었죠. 블랙록의 ETF 성공 확률 99.8%, 576대 1입니다. 이건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확률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그 신청 ETF 했을 때처럼 이제 막판에 가서 막차 타는 기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블랙락이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 눈치 게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기관 제가 볼 때 그 프랭클린 템플턴 또 분명히 비롯해서 몇 군데 더 나올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블랙락입니다. 사실은 그 정권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기관이 아니다. 블랙락입니다. 그럼 아발란체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 JP 모건이 그 자산 토큰화의 엑셀라와 아발란체를 활용했다더라. 이거 예전 보신 적 있으시죠? 엑셀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 코스모스 IBC 호환성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국채를 뭐 스테이블 코인 바꿨다가 송금해서 싱가폴 달러로 바꾸고 이런 데 쓰는 게 엑셀라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를 썼는데 그게 뭐다? 아발란체. 이 아발란체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특화된 그 기관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쓰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다 말씀드렸죠. 아발란체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허가형, 허가형은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뭐 본인들 맘대로 그 KYC, 고객 신원 확인도 하고요. 뭐 돈 세탁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입맛에 맞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허가형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비허가, 이건 이제 퍼블릭이죠. 기관들이 아발란체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요. 허가형으로 기관 이제 뭐 전용으로 가져다 서브넷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 A가 B한테 보냈다. 이거 다시 그 이제 소위 말한 거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금융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허가형 기능을 아발란체가 갖고 있습니다. XRP도요. CBDC 나중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잘못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한 번 하는데 못 돌이키면 안 되니까 롤백 기능이라고 해서 보낸 돈을 그대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을 XRP에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발란체는 비전이 있죠. 세상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하겠다. 최초부터 자산 토큰화를 염두에 두고 탄생한 프로젝트가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를 선택한 기관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시티뱅크와 피델리티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 FX는 외환 거래입니다. 외환 거래 솔루션 테스트를 아발란체로 했네요. 지금 운용 자산이 1조 원이 아닙니다.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기관이 그간 아발란체를 써서 이 외환 스왑 솔루션과 그 달러를 유로로 바꾸고 유로를 뭐 위안화로 바꾸는 여기를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다. 이번 테스트는 싱가폴 통화청도 이제 관련이 있네요. 여기에서 주도를 한답니다. 전통 은행들의 토큰화 자산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뉴욕 멜론 은행, 뭐 OCBC 은행, 프랭클린 템플턴, 뭐 싱가포르 회사, 뭐 엔트그룹 이 친구들이 지금 다 토큰을 그러니까 펀드도 토큰화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 뭐 지금 다 아발란체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환 거래라고 하는 건요. 사실 전 세계 거래량 기준 압도적 1위입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과 다르죠. 외환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 전 세계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걸 어디다 한다? 아발란체 위에서 한다고요. 기업 전용 서브넷이라고 하는 기업 친화적인 기능을 장착을 시켰고요.
확장성도 있고 사실 호환성도 있습니다. 서브넷 개념이 좀 복잡해서요. 제가 여기서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코인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뭐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다 이제 플랫폼 레이어 1이죠. 호환성 체인은 뭐다? 체인링크, 코스모스, 폴카닷이죠. 근데 호환 기능을 갖춘 레이어 1 플랫폼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더니 AVEX, 아발란체입니다. 서브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호환을 성을 이뤄냅니다. CBDC의 브릿지 화폐가 뭐다? 이게 이제 XRP였죠. 근데 그 레이어 1 이런 코인들은 조금 뭐 SEC나 공격이 뭐 미등록 증권이다. 이거는 이제 받았던 적이 있지만 리플만큼은 아니었죠. 왜 리플은 이토록 큰 수모를 겪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달러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기존 그러니까 스위프트 연준의 페드나우, 기득권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가만둘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발란체를 비롯해서 코인들을 되게 장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다 아시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좋습니다. 그거 좋으면 우리 다 그걸로 돈 벌 수 있을까요? 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 투자는요. 그게 하다못해 시장에서 아니면 배추를 파는 도매상이어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도 비싸게 사면 마이너스 20% 30%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패닉에 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언제 오냐, 얼마만큼 떨어지냐, 그거는 제 영역을 한참 벗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절대 투자 권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좀 공부를 심도 있게 하신 다음에 어차피 코인들 너무 많아요. 어차피 다 살 수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